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2023년도 지방직 시험을 치느냐고 고생들이 많으셨는데요. 뭐 전체적인 평가를 하라고 하면 국가직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지방직은 문제가 꽤 어려운 편에 속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90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0점 밑으로 받으면 잘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으로 보통 나누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기본 과정은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거의 그 기본 과정에서 한 70%에서 80% 정도까지가 80% 정도까지가 기본 과정이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도 없이도 알아야 될 개념들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90점 맞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근데 계급제는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그랬는데요. 자,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 중심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란 그 개인의 능력이죠.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직무 중심은 일의 종류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직위분류제죠. 자, 이게 직위분류제예요. 그런데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계급제거든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 잘 보세요. 이등병하고 병장하고 누가 더 일을 잘해요? 물론 병장은 일을 안 하죠. 자, 그런데 이등병하고 병장하고 누가 일을 더 잘해요? 병장이 잘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계급이 높은 거예요. 계급이 높을수록 공무원 9급이 일 잘할까요? 8급이 일 잘할까요? 8급이요. 8급이 일 잘할까요? 5급이 일 잘할까요? 5급이요. 알겠습니까? 그 급은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자, 그래서 계급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개인의 능력 중심입니다. 그래서 직무의 속성, 이거 아니거든요. 이건 직위분류제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아주 쉬운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계급제는요, 폐쇄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자, 김밥이 있다고 하면 1급, 2급, 3급서부터 8급, 9급이 있다고 하면, 계급제는요, 똥꼬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신규 채용은 무조건 9급만 돼요. 9급만 되고, 8급은 9급 중에서 뽑고, 3급은 4급 중에서 뽑죠. 내부 충원이에요. 내부 충원. 그래서 신규 채용은 자, 바로 말단만 하고요. 나머지는 내부로 올라가는 게, 이게 계급제거든요. 자, 계급제. 그래서 계급제는 기본적으로 폐쇄형이죠. 폐쇄형이에요. 그런데 직위분류제는요, 내가 실력이 있다면 한 방에 3급으로 들어가고요. 내가 실력이 있다면 한 방에 8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개방형이에요. 그래서 자, 직위분류 계급제는 폐쇄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뽑아서 그냥 교육시켜서 두루두루 일을 시켜요. 그래서 자,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는 거 맞고요. 일반 행정가의 반대말은 이제 이 전문 행정가죠. 전문 행정가는 직위분류제입니다. 탄력적 인사관리, 일반 행정가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마음도 돌려 쓰는 거거든요. 돌려 쓰는 거야. 이것도 시켰다, 저것도 시켰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근데 또 한 가지만 아주 잘하는 전문가들은 한 가지만 하거든요. 일반 행정가니까 탄력적 인사관리 유리하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자, 거저 주는 문제 아닌가요? 자, 민츠버그는 조직을 총 5개로 구별을 하죠. 자, 기본적으로, 기계적 관료제,
자, 그다음에 자, 우리 그 기계적 관료제. 자, 그다음에 전문적 관료제. 자, 이게 단순 구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단순 구조가 있죠. 단순 구조. 자, 기계적 관료제. 그다음에 사업부제. 그다음에 에도크라시. 자, 이것은 뭐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죠. 자, 틀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홀로크라시는 해당되는 설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호남 모형이거든요. 호남 모형은 1960년 미국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되었다. 자,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 정말 뭐 이거 뭔가요? 앨리슨의 모형이잖아요. 앨리슨의 모형. 자, 앨리슨의 모형 1, 2, 3죠. 1, 2, 3. 그렇죠? 이거거든요. 자, 때문에 틀린 설명이란 말이야.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설명하는 예시로 자동 온도 조절기. 그렇죠. 그렇죠? 자, 딱 가장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 그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동 온도 조절기는요. 어떤 온도가 되면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냉장고 같은 거죠. 냉장고가 딱 어떤 온도가 되면 이제 그 냉장고가 꺼져요. 꺼지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다시 이제 일정 온도가 되면 다시 냉장고가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주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사이버네틱스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죠. 자, 2번 정답이에요. 쓰레기통 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상태, 문제 중심의 탐색,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 표준련 절차. 와우!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이게 회사 모형이죠. 회사 모형. 다 기본 과정에서 너무 쉬운 문제들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를. 그냥, 나 정답이야! 막 손 들고 있는 막 그런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자, 일부 틀렸고요. 합리 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뭐예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합리 모형이요? 아니죠. 만족 모형이죠. 자, 만족 모형이죠. 자, 너무 쉬운 문제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볼까요? 행정 발달 순서인데요. 이게 너무 쉬워서 충격적이에요. 얘라 막 정답이라 쳐먹어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과학적 관리론 이거는 자 19세기 말이잖아요. 1800년대란 말이에요. 자, NPM이 뭐예요? NPM 1980년대죠. 자, 신공공관리론 1970년대입니다. 자, 행정행태론 1940년대이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배운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전개 순서 쭉 외우고 있어야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 제일 먼저네요. 그래서 가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어디 갔어요? 라가 되겠네요. 가라.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어디 갔어? 나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뭐 고민할 필요가 너무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에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자, 고전적 엘리트론에서 엘리트는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아요. 고전적 엘리트는요,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밀스는 명성접근법을 활용하여 No! 밀스는요 명성접근법이 아니고요. 자, 바로 지위접근법이에요. 자, 밀스는 지위접근법입니다. 지위접근법. 자, 지위접근법이죠. 자, 그래서 엘리트들을 분석했다. 틀린 설명이에요. 틀렸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2번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명성접근법을 얘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헌터죠. 헌터. 자, 헌터입니다. 헌터.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심화과정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모두가 다 제가 수업에서 기본 과정에서 출제했던 거라면 자, 이거는 심화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쓰면 다른 권력이 분산되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맞아요. 자, 다른 권력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원적 권력 이론이라 불러요. 그래서 자, 다원적 권력 이론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자, 이 다를 비판한 사람이 이제 바흐라우와 바라츠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이 비판 이론이 됩니다. 무의사결정론 비판죠. 무의사결정론이 다를 비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바흐라 여기 나오네 밑에 바흐라와 바라츠는 무의사결정이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원래 이 의사결정 이 바흐라 바라츠는요 무의사결정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정책 의제 설정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나 사실 정책 결정 전 과정을 거쳐서 바로 무의사 결정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죠. 뭐 기출 문제에도 충분히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 수업에서는 심화 과정에서 강의한 내용이었고요.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는 모두 이 기본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자, 6번 볼까요? 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뭐 까다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예산 불성립에 따른 것 우리나라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자, 맞는 설명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당연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가예산은 1개월의 예산을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맞아요. 가예산은 지금 이거 어느 나라에서 합니까? 가예산. 이게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프랑스에서 하는데 1개월의 예산을 국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 운영한 경험이 있다? 글쎄요.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100% 틀린 거거든요. 왜? 입원하고 대립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다. 글쎄 있나요? 글쎄 애매하죠? 자, 애매합니다. 자, 그다음에 잠정 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가예산과 달리 국회 의결이 불필요하다는 no! 이게 틀렸거든요. 즉 우리가 보통 준예산 제도가 있고 가예산 제도가 있고 잠정예산 제도가 있는데 이 잠정예산 제도는 보통 이제 미국이나 영국, 자 일본 이런 등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 수개월 단의 임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이 임시예산을 누가 허락해 주는지 알아요? 국회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과정에서 유일하게 준예산만 의회의 허락을 거치지 않는다. 유일하게 준예산만 의회의 허락을 거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예산 이외에 나머지는 다 의회의 허락을 거쳐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언제 사용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제1공화국 때, 제1공화국 때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출제자도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때문에 어렵다고 뭐 이걸 안 배워서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수업에서는 기본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볼까요? 자,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했는데요. 동기부여 이론은 사실상 출제 가능성이 100%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요. 자, 그러면 옳은 거네요. 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이 중요하다. 맞죠? 목표가 적당히 어려워야 돼요. 너무 어려워도 일을 안 해요. 너무 쉬워도 일을 안 해요. 적당히 어려워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할 건데? 열심히요. 이따고 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몇 페이지까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동기부여가 되죠. 이거 과정 이론이었었죠. 맞는 설명이었고요. 자,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는 욕구의 좌절 퇴행 강조했다. 자, 여러분들 좌절 퇴행 모형은 마슬로우가 아니라 누구예요? 엘더퍼죠. 자, 틀렸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엘더퍼의 ERG잖아요. ERG.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엘더퍼 잘 모르겠네. 이런 거 모르면 속상한 학생이에요. 속상한 학생. 자, 그 다음에 헤크만과 올드함의 직무 특성 이론에선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 에이. 자, 여러분 유의성, 수단성, 기대성 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블룸이잖아요. 블룸이잖아요. 블룸. 이 블룸의 자 VIE 이론이잖아요. 헤크만과 올드함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는 위생률. 에헤이. 자, 엘더퍼의 ERG는요. 엘더퍼의 ERG는 욕구를 3단계로 주장을 하죠. 그렇죠? 뭐예요? 자, 이 존재 욕구. 자, 존재 욕구가 뭡니까? existence E.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관계 욕구 R. 그렇죠? 관계 욕구. relatedness. 자, 성장 욕구 G.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생 요인하고 자, 위생 요인, 만족 요인 이런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건 허즈버그죠. 허즈버그죠. 자, 틀렸잖아요. 자, 그러면 맞는 거 뭐예요? 1번이었습니다. 1번. 자, 뭐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자, 8번째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자, 이것도 역시 기본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품목별 예산조 하면 이제 혹여라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있다면 암기가 안 돼서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냥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품목별 예산조의 장점하면 무조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책임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임성이 명확한 거죠. 자, 그리고 회계 책임이 명확한 겁니다. 장점이 회계 책임이 명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의회의 지위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통제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제성이 강하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은 회계 책임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 강하고 의회의 통제가 매우 유리한 거란 말이야.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정부의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 자, 이런 총체적인 사업계획은 계획예산제도예요. 자, 계획 우선순위, 사업 계획에 따라서 매년 이제 사업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PPBS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책임성 확보할 수 있고요. 통제 지향. 오케이, 땡큐. 자, 맞았어요.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맞아요. 얘의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 이 단점이 그 성과나 지출 성과가 파악이 어렵다는 거야. 지출 목표, 자, 지출 목적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 품목별 예산주라는 말 딱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생각을 해요. 장점, 회계 책임 확보, 의회 통제 유리. 단점, 성과 파악이나 목표 파악이 어려움. 머릿속에 딱 다 들어와야 돼요. 지문을 읽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공무원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보통 한 20대, 30대일 텐데 다 이제 수능 세대다 보니까 수능 세대는 암기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원리를 찾는 거다 보니까 그런 쪽에 발달해서 암기가 잘 안 되거든요.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암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걸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점수가 안 돼.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좀 약간 늙어서 학력고사 세대인데 이 학력고사는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학력고사 스타일이지 수능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뭐 인사혁신처에 따지려면 따지든지 어쨌든 그쪽 암기하는 쪽으로 머리가 발달할 수밖에 발달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시험은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외우지 않는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9번 블랙스버그 선언 그랬는데 뭐 일부 학생들은 이런 뭐 이제 그 뭐 처음 듣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심화 과정에서 블랙스버그 선언을 반드시 얘기하죠. 자, 그래서 블랙스버그 선언 요거는 이제 1980년대입니다. 정확하게 1987년이에요. 1987년에 신행정학의 부활을 추구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학이 가장 꽃피었던 시절이 언제냐면 1970년대입니다. 70년대 무슨 시대였는데요? 신행정론 시대죠. 신행정론 시대. 그때는 행정학이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행정학자들이 으쓱대고 다니던 때예요. 그런데 이게 1970년대 말 석유파동 이후로 바로 NPM 시대가 되면서 80년대 NPM 시대가 되면서 행정학이 확 찌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바로 행정학자들이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필요 없다. 행정학이 무슨 의미가 있는 학문이냐? 그런 거 없어져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행정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거죠. 1970년대 옛날이요. 1970년대로 돌아갔으면 이겁니다. 그래서 1987년 신행정의 부활을 추구했던 이론이 바로 블랙스버그 선언이거든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그래서 이 블랙스버그 선언이 나중에 이제 바로 80년대 행정 재정립 운동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블랙스버그 선언 행정의 정당성. 오케이, 정당성. 블랙스버그 선언하면 무조건 정당성인 말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비판했고요. 맞습니다. 행정 재정립 운동은 직업 공무원제를 옹호했다. 무슨 말이냐면 블랙스버그 선언이 이제 행정 재정립 운동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행정학은 필요 없다. 그게 지금 80년대 사회 분위기잖아요. 근데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학은 필요하다야. 그러면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행정학이 도대체 왜 필요한데? 우리 행정학은 공무원을 키우는 학문이야. 이거거든요. 공무원을 키우는 학문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어디 갔어요? 직업 공무원제를 강조하는 거죠. 전문 공무원을 키우는 학문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차원인 거거든요. 자,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행정 재정립 운동은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한다. 정부 재창조라는 건 뭐냐면 저하고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정부 재창조는요. 이거는 NPM이에요. NPM이야. 정부를 다시 만들자는 거예요. 뭘로? 바로 기업가적 정부로. 자, 기업가 정부로.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은 심화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기억이 다 날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재창조로는 기업가 정부입니다. 오스본과 게블러 아저씨의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정부 재창조는 블랙스버그 선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부 역할을 줄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다시 찾아야 된다라는 재발견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블랙스버그 선언은 신행정의 태동은요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자, 부활이잖아요. 탄생. 이건 태동은 탄생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엔 뭐가 블랙스버그 선언이 아니라 뭐가 미노브룩 회의죠. 자, 미노브룩 회의. 1968년도에 미노브룩 회의. 누가 주도했습니까? 자, 신행정학 만든 아저씨 누군데요? 왈도. 그렇죠. 그래서 왈도가 미노브룩 회의에서 바로 새로운 행정학을 해보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New Public Administration을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그 신행정론의 태동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하고 심화 과정 공부한 학생은 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10번 볼게요. 정부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맞아요. 우리가 일반 회계 이외에 따로 특별 회계나 기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좀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한 거죠. 별도로. 그렇죠? 그래서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분리할 때는요. 바로 목적 자체가 좀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특별회계 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럼요. 당연한 거네요. 자,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 회계와 달리 예산 편성에서 국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 땡땡땡땡땡 아니죠. 일반 회계 예산이든 특별회계 예산이든 예산은요 반드시 국회 심의 확정을 받아야 돼요. 틀렸어요. 기금은 예산의 통일성 원칙에 예외가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통일성의 원칙이 뭡니까? 모든 돈은 국세청 지하 창구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거기서 쌓여 있다가 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외인 것이 4개지요. 뭔데요? 특기수목입니다. 그렇죠? 특기수목이거든요. 자, 뭔데요? 자, 특별회계죠. 특별회계. 자, 그다음에 기금. 자, 그다음에 자, 수입 대체경비. 그다음에 목적세 이겁니다. 이렇게 특기수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금 포함되지요. 자, 그러므로 틀린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뭐 다른 선생님들에게 배운 학생들은 뭐 나름대로 또 외우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특기수목에서 외우라고 했던 건데요. 자, 그죠? 외우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11번 볼게요. 다음 다음 지방정부 사업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기관임 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아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위임 사무가 기관 위임 사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위임 사무가 있어요. 이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기관임 사무는 이거는 중앙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지방에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오직 중앙만을 위한 거예요. 근데 단체 위임 사무는 중앙과 지방에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중앙의 일이기 때문에 얘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앙과 지방이거든요. 이건데 원래 중앙의 일이 맞아요. 중앙의 일이 맞는데 이걸 심부름을 시키면 지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어쨌든 중앙의 일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는데 또는 바로 반반 부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비용을 반반 부담할 수 있어요. 전액 부담 아니면 일부 부담. 일부 부담을 하면 이제 지방이 감당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기관임 사무라고 있기 때문에 경비를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이 이거 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위임 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거는 기관이잖아요. 이건 지자체장에게 맡기는 사무고 단체는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위임 사무는 집행기관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었어요. 이건 기본 과정에서 다 공부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다음 지방의회는 단체 위임 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아이고, 틀렸죠. 자, 왜냐하면 이거는 지방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에 관해서 의회의 관여가 안 돼요. 너무 이제 기본 과정 다 했던 거라 되게 쉬운 거거든요, 이거는. 자, 그래서 관여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지방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방의회는 뭘 하냐? 조례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건 조례를 만들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기노트 100페이지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단체 위임 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단체 위임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중앙정부는 지방 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치사무
써봐라. 지방의회는 단체 임의 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자,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써봐. 이거 맞는 설명인데 뭐가 잘못됐나? 요거네. 여기 잘못됐구나. 자, 요게 지금 틀린 거죠. 자, 틀린 겁니다. 자, 기관 이임 사무는 올로 하는 거예요. 올로. 이거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자, 자치사무는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거든요. 고유한 업무예요.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 통제라든지 또는 목적적 통제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다만 법을 어기면 통제를 해야 되죠. 법을 어기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심화 과정에서 저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치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는데 위임사무는 심부름시킨 사무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중앙의 업무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목적에 맞게 하는지 자 이런 걸 다 챙기죠. 다 챙깁니다. 근데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얘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중앙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합법적 위주의 통제가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1번만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가 바로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자, 1번만 틀렸죠. 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관리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대표관리제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대표관리제인가요? 공무원을 뽑을 때 각 직업이라든지 지역 또는 인종 또는 종교, 성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양성채용평 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런 같은 다양한 균형 인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자, 실적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적주의는 실력으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표관리제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흑인들을 좀 더 많이 뽑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100명을 뽑는 거야. 그런데 흑인이 한 명도 합격을 못한 거야. 왜? 성적이 낮아. 왜 이렇게 성적이 낮아? 그럼 흑인이 빠가냐? 아니죠. 흑인들은 그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인종차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배려해서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의 공무원을 합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험을 봐서 60점 맞은 흑인은 합격하고 80점 맞은 백인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적주의는 아니지요. 그렇죠? 실적주의 대신 형평성을 중시 여긴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문에 자, 이거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그러니까 60점 맞은 흑인은 합격하고 80점 맞은 백인이 떨어지면 백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거? 이걸 오히려 그럼 지금 백인을 지금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임용 전 사회화가 자,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전제 조건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흑인이야.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됐다면 적어도 누구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된 거지 때문에 흑인한테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용 전 사회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출신 집단에서 사회화된 겁니다. 출신 집단에서.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 사회에서의 사회화가 됐고 흑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고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임용 후에 바로 그 사람의 공무원 행태에서 자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것을 뭡니까? 자, 바로 소극적 대표성, 요 형태를 소극적 대표성, 자, 요 형태를 임용 후 형태를 자, 적극적 대표성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킹덤의 이미 제시한 정책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이것도 그냥 거저주는 문제 아닌가요? 자, 성적 못 받은 학생한테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청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제가 어렵지 않았던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 체계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책 흐름창 모형은요, 그 정부 내부에 자, 여기서 이 신념 체계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이게 정부야, 이게 정부야. 정부 안에 자, 여기에 이제 그 건설과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과가 있고, 교통과가 있다 이거야. 이 세 개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타협하는 거지. 이러는 과정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뭐예요? 이게 사바티어라는 학자가 말한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죠. 자,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에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흐름창 모형이 아니죠.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맞죠? 그렇죠?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게 맞고요. 자, 얘는 세 가지를 주장하죠. 자, 문제의 흐름, 정책적 흐름, 정치적 흐름 세 가지입니다. 자, 맞았어요. 니은 디귿 4번 정답이죠. 자, 뭐 기본적으로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았어요.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그랬거든요. 자,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맞죠? 맞았습니다. 자, 합리성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 선택입니다. 자, 이것도 기본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마진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들을 나타내고,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다. 아니요. 자, 여러분들 투입, 산출, 목표 달성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투입량 대비 산출량 이건 뭐예요? 능률성입니다. 투입량 대비 산출량입니다. 그 다음에 산출량 대비 목표 달성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효과성이죠. 그래서 투입량 대비 산출량, 요거는 능률성이라 부르고, 산출량 대비 목표 달성도, 이걸 효과성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개념이지, 능률성하고 효과성을 다 합친 개념이 이게 바로 이 효율성 또는 생산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율성은 목표 달성도만을 따진다? 아니에요. 목표 달성도만을 따지는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이에요. 그리고 효과성은 투입량 대비 산출이다? 아니에요. 투입량 산출은 능률성이에요. 능률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이것도 기본 과정에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직업 윤리와 책임감의 기초에 전문가로서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율적 책임성 맞았어요.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 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맞아요. 우리가 민주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외적 민주성이 있고요. 대내적 민주성이 있는데, 대외적 민주성이란 행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외적 민주성이고요. 그리고 자,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료 조직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성, 이게 대내적 민주성이죠. 맞는 설명이에요. 틀린 것은 2번만 틀렸어요. 자, 15번 볼까요? 자, 근무선제 평정상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잘 모르는 경우에 집중하, 이 집중하가 뭐죠? 점수가 가운데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면
자,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많으면 좋은 점수를 주고, 자, 잘 못하는 게 많으면 나쁜 점수를 주는데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너무 높은 점수를 주기에도 좀 그렇고, 그 너무 낮은 점수를 주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줘요? 점수를 중간에 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집중화 경향이라 불러요.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총치적 오류다. 맞아요. 우리가 오류가 발생됐는데 그 오류의 규칙성이 있어. 그건 체계적 오류라고 부르죠. 근데 규칙성이 없어. 그러면 총계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기본 과정에 다 다루는 내용이에요. 맞는 설명입니다. 자, 연쇄 효과는 초기 실적이나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오류다. 이거는 근접 효과거든요. 근접 효과. 근접 효과. 그래서 연쇄 효과는 헤일로 이펙트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본 과정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죠. 한 가지만 보고 다른 분야에도 점수를 주는 거야. 창의성, 도전정신, 인내심인데 창의성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 근데 도전정신, 인내심은 몰라.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근데 창의성을 기준으로 다 점수를 줘버리는 게 연쇄 효과였었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대화 경향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강제 배분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관대화 경향은 점수가 너무 높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점수를 높이 주는 건데 그러지 않고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 중위 몇 퍼센트 이렇게 딱딱딱딱 정하는 것을 바로 강제 배분법이라고 부르죠. 자, 쉬운 내용이네요. 틀린 것은 3번만 틀렸어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정부 간 관계 모형에서는 라이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옳지 않은 건데 정부 간 상호 권력 관계와 기능적 상호 의존 관계를 기준으로 정부 간의 관계를 세 가지 모델로 구분했다. 맞아요. 세 가지 모델이 뭐냐고요? 대등형, 그 다음에 바로 포괄형, 그 다음에 중첩형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대등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등형이 있어요. 대등형. 그 다음에 포괄형. 포괄형, 포함형 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첩형. 중첩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등형은요. 우리가 이제 연방 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로컬 정부라고 가장 작은 정부가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등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연방 정부고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업무와 주정부의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고 그리고 이 안에 지방 정부가 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 동그라미 세 개가 다 분리가 돼 있으면 이 설명이 맞아요.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 각각 분리가 돼 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지방 정부의 권한은 주정부에 예속돼요. 때문에 세 가지가 모두 권한이 동등하다. 이건 틀린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포괄형은요. 포괄형은 이거예요. 이게 연방 정부고요. 그 안에 주정부가 있고요. 그 안에 지방 정부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가 수직적 포함 관계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첩형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중첩형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방, 이게 주정부, 이게 지방정부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각각 다르기도 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 이런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중첩권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면서 협력관계, 겹치는 부분도 있는 이런 것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1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틀린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심화과정에서 저 수업 때는 심화과정에서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볼만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은 기본 과정에서 푸는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변혁적 리더십은요,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고요. 자, 새로운 것을 제출하고 직원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다 챙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완벽한 멋진 리더십이죠. 자,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추구한다. 좋아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관심, 개별적 배려죠. 개별적 배려. 개별적 배려. 그러니까 진짜 그 멋진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다 똑같이 다루려고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배려를 해요. 그게 이제 개별적 배려고요. 상황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이게 틀렸거든요. 상황적 보상이라는 게 뭐냐면 네가 한 것만큼 그 상황에 맞게 배려하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네가 100만 원어치 일을 했어? 100만 원. 50만 원어치 일했어? 50만 원. 이렇게 그때그때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이 뭐죠?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죠. 거래적 리더십이 되죠. 자, 거래적 리더십이 되죠. 기본 과정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제 책에서는 100페이지 그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예외적 관리라는 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개별적 배려의 반대인 거예요. 개별적 배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챙겨주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그런데 예외적 관리란 양치기 같아. 양치기가 뭐냐면요. 자, 양들이 100마리가 있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요.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길을 가게 해요. 근데 가끔 한두 마리 양들이 삐져나갈 때가 있죠. 그놈만 톡톡, 야 돌다가리야, 톡톡톡톡톡 이렇게 해가지고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길을 가게 하는 건데 거기서 톡톡 튀는 놈들, 알겠습니까? 그런 놈만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외적 관리예요. 개별적 배려가 아니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찾는 멋진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17번은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인데요. 자,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라는 게 뭐냐면, 자, 공공가치 창출론이란 이 선거에 의해 임용된 선거에 의해서 다 선거에서 당선된 바로 공직자들이 정부의 공공조직이죠. 공공조직이나 예산을 이용해서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공공의 가치. 여기서 공공의 가치란 공익이라든지 또는 이 형평성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거죠. 시장은 공익을 제공하지 않아요. 시장은 형평성을 제공하지 않아요. 시장은 정의를 주지 않습니다. 돈 내는 놈이 정의예요. 알겠습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돈 많이 내는 놈이 최고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은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데 이것을 바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당성 있는 공직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게 바로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에요. 때문에 그럼 이 말 그대로 가면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겠어요? 작아져야겠어요? 커져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NPM에 대한 반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NPM이 아니라 NPM에 대한 반론이에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큰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큰 정부주의. 그러면 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다. 좋습니다. 자, 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제시한다 그랬는데요. 자, 전략적 삼각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요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자, 첫 번째가 공공가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죠. 목표. 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공공가치라고 하는 비전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운영 능력, 운영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자, 관료의 그 나라 관료의 역량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역량도 필요해요. 시민들의 역량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자, 바로 이 나라 정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자,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공가치, 정당성, 운영 역량 이 세 가지를 전략적 삼각형이다라고 불러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을 계승하여 NPM을 계승하여 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한다? 아니에요. 자, 틀렸고 계승도 틀렸죠. 자, 큰 정부주의예요. 3번 정답이었고요. 정부의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8번도 18번 뭐 그리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죠. 자, 로위 뭐 거저 주는 문제였었거든요. 자, 암기가 되어야 돼요. 자, 로위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은 없지만 알몬드와 포웰의 정책이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야 돼.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봅시다. 로위의 정책 유형론 네 가지죠. 자, 분배 정책, 구성 정책, 그 다음에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이게 로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라의 프랭클린. 자, 리플리와 자, 프랭클린. 리플라의 프랭클린은요, 분배 정책이 있고요. 자, 분배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이 있어요. 재배 정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경쟁적 규제. 자,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알몬드와 포웰이죠. 자, 알몬드와 포웰. 자, 알몬드와 포웰. 자, 이것은 자, 분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출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추출 상징 이것이 얘들에겐 없으나 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돼요. 자, 때문에 추출 상징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자, 정부 예산 팽창 이론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것도 자, 저하고 수업할 때는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정부 팽창 이론인데 왜 정부가 점점 하는 일이 늘어나느냐에 대한 거예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한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본다. 맞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성장을 합니다. 경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고속철도가 생겼어. 그럼 정부가 도와줘야죠. 그 다음에 과거에 없었던 엘리베이터가 생겼어. 그러면 그걸 또 정부가 공급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자, 그리고 또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점점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바그너의 이론이거든요. 맞습니다. 맞고요. 자, 그다음 피코크와 와이즈만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 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상태. 자, 이걸 우리 뭡니까? 바로 이제 조세 대체 효과라고 부르죠. 조세 대체 효과. 전쟁 나면 세금을 댔다 걷어요. 막 손을 세금 댔다 걷습니다. 자, 그럼 그 걷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쟁 났는데 뭐. 그럼 전쟁 끝났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고요. 그 걷던 세금을 다른 데 사용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뭡니까? 바로 피코크의 조세 대체 효과고요. 보물병이죠. 보물병.
뭡니까? 자, 정부는요, 이 노동 집약적 정부 공공 부분은 민간 부분에 비해서 생산적 격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 무슨 얘기면 노동 집약성입니다. 노동 집약성. 자,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공공재 서비스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질병이다. 그래서 이걸 보몰의 질병, 보몰병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몰병. 다 맞는 설명들이에요. 파킨슨입니다. 파킨슨은 관료들이 자신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추구한다. 이거는 리스칸넨이에요. 리스칸넨이 뭐라고 했는데요? 관료 예산 극대화 이론이죠. 관료 예산 극대화 이론. 자, 그럼 파킨슨은 뭐라고 했는데요? 파킨슨은 관료 예산, 자, 이거는 관료 제국주의. 관료 제국주의를 주장했죠. 관료 제국주의가 뭔데요? 관료 제국주의란 관료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바로 시간이 흐를수록 업무량과 관계없이 업무량과 관계없이입니다. 관계없이 바로 팽창한다. 자, 이런 게 없이 조직이 팽창한다. 이거죠. 자, 때문에 설명이 틀린 것은 4번 파킨슨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려도 뭐 가장 완만하고 무난하게 출제가 된 것이 뭐 사실이었습니다. 성적이 높아야 정상인데 만약에 이제 성적이 높지 않다면 그 암기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도 열심히 외웠는데요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암기 상태가 충분히 되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문제를 내가 오픈 테스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픈 테스트로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겠느냐? 그럼 책 찾아서 맞출 수 있어. 그런데 그럼 그 문제 왜 못 맞춰? 안 해왔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오픈 테스트를 했는데도 못 맞추면 그때는 뭐냐면 그 책 내용이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데도 못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내용을 못 찾아. 책을 막 못 찾아.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럼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찾으면 풀 수 있어. 찾을 수는 있어. 그러면 암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책 내용을 찾아서 내용을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 문제가 응용된 건데 응용된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 내용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것은 공부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찾을 수는 있어. 그런데 찾아서 요거구나. 그걸 맞출 수 있어. 그럼 암기가 안 된 거니까 그 내용을 머릿속에 계속 외워야 돼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암기를 하러 가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말더라고요. 저도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건 좋아. 그래서 머릿속에 외웠으면요. 백지에다가 외운 걸 써봐야 돼요. 써지면 외워진 거예요. 안 써지면 안 외워진 거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그냥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쓰세요. 백지에. 써지면 외운 거예요. 안 써지면 다시 외워야 돼요. 그렇게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다 외워졌고 무슨 말인지 근데도 안 풀린다. 이거는 문제 응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거는 기출문제나 여러 문제를 풀면서 문제 응용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나왔던 문제는 응용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만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적이 학생들이 대부분 높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암기 상태가 불량이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부량이 적었지 않겠나라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은 끝났는데 혹시 잘 못 본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겠습니다만 힘을 내셔서 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는 매우 불안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한 김에 끝을 보셔야 되지 지금 중간에 멈추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생존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것은 제 공부를 시작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고요. 끝까지 하셔서 우리가 9급은 누가 오래 버티냐의 시험입니다.
때문에 힘들지만 견뎌내셔서 끝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물질적 행복을 보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년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요. 그리고 또 힘을 내서 어려운 학생들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